미국 방산업계가 술렁였습니다. 미국이 끝까지 틀어쥐고 놓지 않으려 했던 한국산 무기가 결국 중동의 실전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부품 공급을 끊고 외교 채널로 압박하고 업계 전문가들까지 나서 미국 승인 없이 한국의 독자 개발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하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뒤 그 단정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이 하늘을 뒤덮던 날, 한국산 레이저 체계가 실제 전장에 투입된 것입니다. 한국의 신형 레이저 방공 체계는 순식간에 드론 편대를 지워버렸고, 가격만 비싸고 유지비만 큰 미국산 체계는 중동에서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이 뒤집힌 것일까요?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끝내 독자 개발에 도달한 한국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2026년 3월 이란이 페르시아만 방향으로 자폭 드론 수백 대를 밀어 넣었을 때 중동 전체는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드론 한 대의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것을 막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값싼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훨씬 비싼 요격 미사일을 쏘아야 하는 구조, 쏘면 쏠수록 방어하는 쪽의 예산이 먼저 무너지는 기형적인 계산. 그것이 중동 각국의 국방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포의 한가운데에서 저는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거래의 냄새였습니다. 내 이름은 에단 크로스. 미국 대형 방산기업 오리온 디펜스의 중동 아프리카 수출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나는 미국이라는 이름을 방패처럼 들고 다니며 왕실과 국방부, 장성들과 실무 책임자들에게 무기를 팔아왔습니다. 본세는 내 위에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부사장 리처드 베일. 그는 본사 집무실에서 고급 위스키를 천천히 돌리며 내게 아주 간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이 가격을 올리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창고에서 썩어가는 구형 재고까지 포함해 전부 프리미엄 가격으로 넘기라고. 전쟁은 언제나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완벽한 판매 환경이 되니까요. 나는 곧바로 아부다비 국방부 지하지휘 벙커로 향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UAE 실무 책임자 앞에 40% 인상된 가격표가 붙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하늘에서 드론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가격을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시선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은 내 업무 설명서에 없는 단어였습니다. 내 손목의 시계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수십억짜리 스톡 옵션이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까지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전술 데이터와 연동 코드를 쥐고 있는 한, 이 세계에서 미국 허락 없이 제대로 날아갈 수 있는 무기는 없다고. 벙커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붉은 점 수백 개가 페르시아만을 가로지르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전술 통제실의 공기는 사이렌, 아랍어 고함, 키보드를 때리는 소리, 군화 소리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오직 한 곳에만 머물렀습니다. UAE 전략기획 책임자 하산 알루아이미의 오른손, 그가 쥔 볼펜 끝이 서명란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시계 유리면을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맑은 금속성 소리가 소음 한가운데를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갔다가 계약서로 돌아왔습니다. 이맨 땀이 번들거렸고 입술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문장 하나하나가 칼 같았습니다. 가격 인상, 선납 조건, 추가 유지비, 긴급 재보급 수수료. 하지만 그 순간 드론이 두바이 금융지구에 꽂히는 것보다는 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선택지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 찰나 스크린의 색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때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패트리엇 잔여 탄약이 거의 바닥 났다는 보고가 이미 올라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 정도 속도로 요격이 일어날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사라졌습니다. 10개, 20개, 30개가 거의 동시에 꺼져 나갔습니다. 작전관 한 명이 의자를 밀치고 벌떡 일어섰고 누군가 외친 뒤 벙커 전체가 기괴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비상 사이렌조차 뒤로 밀릴 만큼 묵직한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스크린 좌측 하단에 실시간 교전 영상이 떴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배치된 발사 장비에서 연속적인 빗줄기와 함께 드론들이 공중에서 제 기능을 잃고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형상이었습니다. 패트리엇도 아니고 사드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던 어떤 미국 체계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발사 장비 측면에 마크를 확인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선명한 태극 문양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뜬 숫자가 내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요격 성공률 96%.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의 최신 체계도 실전에서 쉽게 보여주지 못하는 수치를 저 낯선 장비가 화면 위에서 너무도 태연하게 찍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붉은 점들은 빗자루로 쓸어 담듯 사라졌고 벙커 안에서는 환호가 터졌습니다. 하산의 펜은 서명란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처음으로 계산이 어긋났습니다. 그때 오른쪽 귀에 이어피스가 울렸습니다. 본사 부사장 리처드 베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에단, 지금 뭐 하는 거지? 저 한국 체계가 교전에 들어갔다고? 미군 전술 데이터 연동 없이는 독자 운용이 불가능해. 당장 UA 이쪽에 통보해. 연동 승인 끊겠다고 압박해. 지금 바로. 그 말을 듣는 순간 공포는 다시 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발사체 성능이 좋아도 실시간 표적 정보와 전술 네트워크 없이 제대로 된 교전은 어렵습니다. 눈을 가린 채 정밀 사격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나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하산의 펜을 손으로 막아 세우고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가격 인상 계약서보다 훨씬 두꺼운 문서였습니다. 미군 전술 데이터 링크 연동 조건부 승인 갱신안. 본사에서 미리 준비해둔 카드였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방금 보신 한국 체계 잠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장비가 내일도 같은 성능을 낼 수 있을까요? 하산의 표정에서 안도는 빠르게 사라지고 다시 불안이 번졌습니다.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군의 전술 데이터 연동 코드가 없으면 저 체계는 제대로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미국이 승인 절차를 끊으면 저 장비는 당장 성능이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벙커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환호하던 시선들이 일제히 나에게 꽂혔습니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둘러보며 못을 박았습니다.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이 하늘을 지키는 것도 결국 미국의 승인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규칙을 만든 쪽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순간까지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네트워크가 전쟁을 지배한다고. 발사체가 아니라 코드가 승부를 결정한다고. 그리고 미국은 그 코드를 가장 오래 쥔 나라라고. 하지만 그 확신은 다음 날 아침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부다비 국방부 본관 2층 회의실. 전날의 긴박함은 사라졌지만 더 차갑고 무거운 종류의 긴장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드론은 멈췄지만 숫자가 날아왔습니다. UAE 재무당국이 밤새 산출한 전일 교전 비용 보고서였습니다. 미국산 요격체계 발사 횟수, 총 소모 비용, 유지비, 긴급 재보급 예상가.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공격에 쓰인 값싼 드론 총 비용보다 방어에 들어간 비용이 수십 배, 수백 배 더 컸습니다. 회의실 스크린 하단에는 중동 군사연구기관의 한 줄 평가가 떠 있었습니다. 고가의 요격체계로 저가 드론을 상대하는 방식은 방어국의 재정을 먼저 파괴하는 구조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오히려 속으로 웃었습니다. 완벽한 공포 위에 완벽한 절망이 덮인 상황. 내가 가장 잘 팔 수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나는 세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본사 창고에 쌓여있던 구형 요격 자산이 포함된 공급안이었습니다. 최신형은 공급망 문제로 오래 걸린다. 그러나 구형이라도 당장 쏠 수 있는 재고는 있다. 현금 선지급을 조건으로 우선 배정이 가능하다. 겉으로는 제안이었지만 실제로는 압박이었습니다. 하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구형 체계를 신형에 가까운 가격으로 받으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란이 내일 또 같은 규모로 밀어 넣으면
막을 탄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서류철 하나만 들고 들어왔습니다. 화려함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넥타이는 단정했고 구두는 반짝였지만 과시적인 값비싼 물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회의 테이블 끝에 앉아 서류철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평범한 볼펜 하나를 꺼냈습니다. 나는 짜증을 숨기지 않고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죠? 하산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억양에는 분명 한국어의 결이 남아 있었지만 발음은 정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협력청 중동협력대표 윤태성입니다. 배석 요청을 받아 참석했습니다. 나는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한국 측 인사가 내 협상 테이블에 끼어든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청업체 관계자라면 이 회의와 무관합니다. 자리를 비워주시죠.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익숙하게 써온 표현이었습니다. 과거 한국 업체들이 미국 방산업체 하청 구조 안에서 부품을 납품하던 시절의 언어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시절의 감각으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윤태성은 고개조차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볼펜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내가 한 걸음 더 다가가 다시 말했습니다. 못 들으셨습니까?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그가 눈을 들었습니다. 표정에는 분노도 모욕감도 없었습니다. 놀랍도록 비어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기온을 기록하는 관측관처럼 그는 건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2026년 3월 14일 14시 30분 오리온 디펜스 중동 아프리카 수출 총괄 에단 크로스 UAE 이 국방부 공식 회의 중 대한민국 정부 린다니 타자에 대한 퇴장 요구 발언 기록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볼펜 끝이 종이 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말을 날짜와 시간까지 박아 넣어 공식 기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감정을 조항으로 바꾸는 방식. 그때 내 뒤쪽에서 우리 측 수석 기술 고문 마이클 로웰이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디렉터, 잠깐 밖에서 말씀하시죠? 한국 쪽은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조항과 절차로 방역합니다. 하지만 그 경고는 머리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종이보다 무기가 강하다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계약서보다 공급망이, 외교보다 군사 네트워크가 더 강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기술 문제는 당신이 보세요. 협상은 내 영역입니다. 나는 다시 하산 쪽으로 문서를 밀었습니다. 구경은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발사 가능한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하산의 눈이 윤태성 쪽으로 흘렀습니다. 윤태성은 이미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노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사람이라기보다 그 회의실에 놓인 가구 하나인 것처럼 그 태도가 나를 더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불쾌함을 눌렀습니다. 아직 시간은 내 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정을 미뤄도 내일 또 드론이 날아오면 결국 저들은 다시 미국 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미 판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후에 골프 약속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자이드 기획관 서명 준비가 되시면 연락 주시죠. 회의실 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건태의 모나미 볼펜 소리도 자이드의 대답도요.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저는 읽지 못했어요. 읽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파텍 필립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45분, 에미레이트 힐스 골프장 티오프까지 1시간 여유가 있었어요. 분기 실적 마감까지는 열흘. 자이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저보다 짧았습니다. 그 시각 제가 골프장으로 향하는 동안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훨씬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박건태는 제가 나간 뒤에도 5분간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류철 마지막 페이지 여백에 짧은 문장 하나를 적었어요. 고의적 계약 위반 의사 확인 완료.
그 문장 아래에 날짜와 시각이 찍혔고 박건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건 안무와 통신 단말기였어요. 서울 국방부의 장학수 법무관리관에게 연결하는데 7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통화 내용은 30초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박건태가 전한 것은 단두 문장이었어요. 날짜, 시간, 그리고 발언의 요지. 장학수의 대답은 더 짧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린 건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안경을 밀어 올리는 기척뿐이었다고 해요. 저는 그때 에미레이트 힐스 12번 홀에서 드라이버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공이 페어의 정중앙에 떨어졌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내일이면 자이드가 무릎을 꿇을 거라고 저는 사막의 석양을 바라보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쪼가리 따위가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골프를 마치고 미츠칼튼 호텔로 돌아온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에미레이트 힐스에서 7라운드 스코어가 나쁘지 않았어요. 샤워를 하고 톰 포드 재킷으로 갈아입은 뒤 비즈니스 라운지로 내려갔습니다. 자이드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제 경험 상업에 질린 고객은 하루를 더 버텨본 뒤에야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오늘 밤은 맥켈란 한 잔을 마시며 찰스 부사장에게 보고 전화를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라운지 안쪽 창과 테이블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2명이었어요. 한 명은 자이드 기획관이었고 옆자리에 짙은 남색 기성 정장의 박건태가 있었습니다. 둘 다 미동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자이드가 저한테 연락도 없이 직접 호텔까지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박건태까지 동석해 있다는 거니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항복 서명을 들고 찾아온 거라면 제가 나설 이유도 없이 일이 풀리는 셈이니까요. 자이드 기획관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결정을 내리신 모양이군요. 저는 빈 의자를 당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을 안주머니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동작까지 자연스럽게 했어요. 30년간 수없이 반복한 마무리 세레모니였죠. 자이드가 입을 열려는 순간 박건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무릎 위에 놓여있던 서류 가방에 잠금 장치를 열었어요. 짤까 하는 금소금이 라운지의 재즈 피아노 선율을 잘랐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흰색 봉투 위에 찍힌 붉은 관인이 라운지의 조명 아래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의 직인이었죠. 박건태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종이가 대리석 표면 위를 새우르륵 타고 와서 제 몽블랑 만년필 바로 옆에 멈췄어요. 저는 콧바람을 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할인읍소 편지라도 가져온 겁니까? 박장 오늘도 모나미 볼펜으로 뭘 끄적이다 오신 건 아니겠죠? 웃으면서 서류 첫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영문과 한국어가 변기된 공문이었어요. 첫 줄을 읽었습니다. 웃음이 언제 멎었는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둘째 줄이었는지 셋째 줄이었는지조차 흐릿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다섯째 줄에 이르렀을 때 내 얼굴의 모든 근육이 완전히 굳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조항은 기존 계약 원가 기준 즉시 납품 이행 요구였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문제는커녕 처음 합의했던 금액 그대로 지금 당장 물량을 넣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항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타국 시스템 연동 조건 없이 무조건 승인하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내가 벙커에서 휘둘렀던 데이터링크 통제 카드, 미군 네트워크 연동을 빌미로 상대를 묶어두려던 그 계산을 정면에서 끊어내는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하청선에서 움직이던 파트너쯤으로 여기던 내 머릿속에는 애초에 없던 문서였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장을 읽기 전까지는 아직 버틸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뒤에는 워싱턴이 있었고 펜타곤이 있었고 무엇보다 미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조항을 읽는 순간 그 이름조차 잠시 무게를 잃었습니다. 본문 수령 시점으로부터 72시간 내 모든 조항의 전면 이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노스게이트 디펜스의 중동 방어망 우선 협상 자격을 영구 박탈하며 대체 공급국과의 긴급 계약 절차를 즉시 개시한다. 영구 박탈. 그 두 단어가 눈앞에서 이상하리만치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중동 방공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독점처럼 누려온 입찰 우선권, 사실상 이 지역에서 패트리엇급 체계를 팔 수 있게 해주던
보이지 않는 문이 닫힌다는 뜻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쌓아 올린 시장 지배력이 종이 한 장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의자가 거칠게 뒤로 밀렸습니다. 내가 벌떡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움켜쥔 오른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손이 이렇게 떨린 적은 2번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지? 내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를 갈랐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멈췄고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랍 사업가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들이 들어올 틈은 없었습니다. 72시간 안에 영구 박탈? 감히 우리 회사에 최후 통첩을 보내? 나는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고 붉은 관인이 천장 조명을 받아 차갑게 번들거렸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문서를 전달한 한국 측 대표 민준호는 서류를 한 번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내 얼굴에만 고정돼 있었고 그 눈에는 분노도 경멸도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텅 빈 듯한 무표정. 전날 회의실에서 봤던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그 무표정이 나를 더 흔들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긴장하는 기색이라도 보여야 싸움의 감각이 생기는데 그는 내 분노를 허공에서 그대로 증발시키고 있었습니다. 종이 몇 장으로 미국 방산업계를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워싱턴에 전화 한 통만 넣으면 이런 공문은 휴지통으로 바로 들어갈 거요. 최대한 여유 있게 말하려 했지만 이미 목소리에 높낮이는 제어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민준호가 천천히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가 짧고 단단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왼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과시적인 명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고른 값싼 시계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순한 스틸 케이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시간을 읽었습니다. 2026년 3월 14일 20시 0분, 공문 수령 시점이 방금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온전한 문장을 내게 던졌습니다. 선택은 스펜서 디렉터님의 자유입니다. 남은 시간은 정확히 72시간이며 1분 1초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을 들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문서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구두 소리는 일정했습니다. 빨라지지도 늦춰지지도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UAE 실무 책임자 칼리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뒤를 따랐습니다. 라운지에 남은 것은 나 혼자와 바닥에 펼쳐진 서류뿐이었습니다.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몸을 숙여 서류를 다시 주웠습니다. 구겨진 첫 장을 펴고 마지막 조항을 다시 읽었습니다. 영구 박탈. 72시간. 시계를 봤습니다. 20시 2분. 마감은 3월 17일 20시 2분. 정확히 사흘이었습니다. 나는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본사 부사장 데이비드 헤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그의 느긋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경에서는 위스키가 잔에 따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데이비드, 한국 쪽이 72시간짜리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72시간? 한국이 꽤 재미있는 선택을 했군.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식 웃는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종이 걱정은 내가 할 테니 자네는 한 가지만 준비하게. 그 시간 안에 한국의 새 무기가 쓸모없는 장난감이라는 걸 입증할 카드 말이야. 부품 라인을 막는 일은 워싱턴에서 내가 처리하지. 전화가 끊긴 뒤 나는 라운지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야경이 페르시아만 수면 위로 길게 퍼져 있었습니다. 72시간. 30년 경력을 걸고도 충분하다고 나는 아직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데드라인 36시간 전부터 진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부사장과 통화를 마친 뒤 호텔 방에서 겨우 몇 시간 눈을 붙이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받아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현장에서 배운 것은 단순했습니다. 정면이 막히면 옆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첫 번째 카드는 분할 납품이었습니다. 원가 납품을 요구한다고 해서 전체 물량을 한 번에 넘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전체의 20%만 우선 원가로 공급하고 나머지 80%는
선적 일정 조율을 이유로 18개월에 걸쳐 쪼개서 밀어넣는 아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납품 이행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UAE가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요격 자산을 거의 갖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드론 위협은 다시 커질 것이고 위협이 커질수록 저들은 결국 내 조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8시 나는 그 수정안을 칼리드에게 전달했습니다. 답장은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낸 사람은 칼리드가 아니었습니다. 민준호였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분할 납품은 본 공문의 전면 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잔여 시간 34시간 22분. 감정도 없고 설명도 없고 여지도 없었습니다. 마치 메모용 볼펜으로 적어둔 것처럼 건조한 문장이 화면에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고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이었습니다. 나는 펜타곤 국방부 차관보실의 리처드 콜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인맥 가운데 가장 단단한 줄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중동 안보 정책을 사실상 움직이는 인물이었고 내가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좋은 위스키를 보내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리처드, UAE 왕실에 메시지를 넣어야겠어. 한국이 선을 넘고 있어. 내가 원한 것은 노골적인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펜타곤이 UAE 국방 수뇌부에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것, 한국산 무기 도입이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식의 외교적 암시였습니다. 중동에서 미국의 암시는 곧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리처드는 짧게 알겠다고 했고 전화를 끊는 순간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워싱턴이 움직이면 종이 몇 장짜리 공문은 힘을 잃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 밖의 정보가 사무실 안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중동지사 기술 담당 애덤 리드가 노트북을 아는 채 회의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거의 핏기 없이 질려 있었습니다. 기술 인력 네트워크에서 확보한 보고서입니다. 한국이 청명이라는 레이저 대공 체계를 UAE에 실전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는 내용입니다. 청명? 나는 처음 듣는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레이저 무기라는 개념 자체는 낯설지 않았지만 그것이 실제 전장에 들어갈 수준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애덤이 숨을 고르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고출력 레이저로 표적을 빛의 속도로 직접 타격합니다. 한번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기료 기준 약 2,000원 수준. 별도의 탄약 소모가 없어서 사실상 연속 교전이 가능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숫자가 순식간에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엇 한 발 수십억 원, 레이저 한 번 수천 원. 이 비율이 시장에 공개되는 순간 기존 요격 미사일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우리 구조가 통째로 무너집니다. 애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시선은 보고서 하단의 기술 사양에 꽂혔습니다. 청명의 핵심인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모듈 공급사가 미국의 옵티레이 테크놀로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산 부품이 심장부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심장을 끊으면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무기라도 핵심 모듈이 빠지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즉시 데이비드 헤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비드, 한국 레이저 무기의 핵심 광섬유 모듈이 미국 옵티레이 제품입니다. 상무부를 움직여 수출 통제를 걸어야 합니다. 긴급 행정 조치로 한국행 부품을 전면 금지시키면 그 무기는 바로 멈춥니다. 수화기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 느긋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좋아. 차관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국가 안보 사유로 긴급 수출 통제를 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24시간이면 충분하다. 전화가 끝난 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힘이었습니다. 무기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 부품을 쥐고 규정을 만들고 필요하면 그 규정을 당장 바꿔버릴 수 있는 나라. 한국이 아무리 대담한 공문을 보내도 이 구조 자체를 흔들 수는 없다고 나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데이비드의 말대로 24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 미국 상무부의 긴급 행정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한국을 향한 옵티레이 고출력 광섬유 모듈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 것입니다. 국가안보라는 네 글자가 찍힌 공문 한 장이 한국 레이저 프로그램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간 셈이었습니다. 금수조치 서류 사본이 내 손에 들어온 시점은 데드라인 20시간 전이었습니다. 종이를 받아드는 순간 몸의 긴장이 풀릴 만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협상의 판이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들고 곧바로 아부다비 국방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민준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 단정한 서류철, 침착한 자세.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상무부 직인이 찍힌 금수 통보서를 그의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청명 레이저 체계 말입니다. 그 심장 부품인 미국산 광섬유 모듈의 한국 수출이 오늘부로 전면 금지됐습니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다리를 꼬았습니다. 부품이 끊겼으니 그 대단한 신무기는 이제 전원 빠진 포인터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무엇을 만들든 심장은 결국 미국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몰랐을 리는 없겠지요. 나는 그 순간을 기대했습니다. 마침내 저 무표정이 깨지고 그의 눈빛에 균열이 생기는 장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민준호의 얼굴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수조치 서류를 집어들지도 않았고 자세히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내 쪽을 바라본 뒤 손목시계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내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애덤이었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고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디렉터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한국광통신업계의 독자 개발 동향 보고서입니다. 대한광통신 계열이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모듈 국산화를 최소 2년 전부터 추진해왔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나는 손바닥으로 화면을 막아버렸습니다. 추진 중인 것과 양산 가능한 것은 전혀 다르네. 한국이 2년 만에 미국 핵심 광학 기술을 따라잡았다고? 그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애덤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내 눈빛을 보고 삼킨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잡고 뒤로 밀었습니다. 자네 일은 장비를 분석하는 거지 공포를 퍼뜨리는 게 아니야.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나 하게. 그는 한 발 물러섰고 나는 다시 회의 테이블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UA 이측 인사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한국이 새로운 무기를 들고 왔다고 해도 핵심 부품이 미국산이었고 그 부품은 오늘부로 차단됐습니다. 지금 한국이 약속하는 공급은 심장이 빠진 껍데기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옵션은 여전히 우리뿐입니다. 칼리드를 비롯한 UAE 관료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금수조치라는 현실 앞에서 동요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던 그림이었습니다. 데드라인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10시간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 다리를 꼰 채 시간이 내 편이라는 듯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내가 아직 모르는 다른 계산이 이미 끝나 가고 있었습니다. 박건태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이미 소진됐다고 봤습니다. 종이 쪼가리와 모나미 볼펜으로 미국의 부품 통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회의실 시계에 초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건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금수 조치 서류를 한 번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자신의 손목 시계에 머물러 있었고 왼손은 무릎 위에 서류 가방 잠금 장치 위에 가만히 얹어 있었어요. 장혹감도 분노도 초조함도 아닌 그 무표정을 바라보는 게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어떤 카드를 꺼내더니 사람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금수 조치를 던졌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완전히 체념한 것이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잠깐 스친 생각이었지만 저는 즉시 지워버렸습니다. 미국의 부품 없이 고출력 레이저 모듈을 만드는 건 불가능했어요. 이연은커녕 10년을 줘도 쉽지 않은 기술이었습니다. 아서의 보고서 따위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어요.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이기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의 마지막 초가 떨어지는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회의실 벽면에 걸린 전자시계가 자정을 넘기자마자 알람을 올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전자음이었어요. 누군가 미리 설정해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72시간 0분 0초 데드라인 만료 붉은 숫자가 스크린 옆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다리를 꼬고 있었어요. 회의실 반대편에 박건태가 앉아 있었고 자이드를 비롯한 UAE 측 인사 4시 양옆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데드라인이 끝났지만 제 입장에서의 시간은 시작이었어요. 미국 상무부의 부품 금수 조치가 한국의 청왕을 무력화시킨 이상 박건태가 들고 있는 카드는 이미 죽은 패였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으며 박건태를 향해 밀어 넣었습니다. 박 단장 72시간이 지났군요. 서류에 적힌 대로라면 지금 제 자격을 박탈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탈을 하려면 대체 공급자가 있어야 할 텐데 핵심 부품이 끊긴 무기를 누가 삽니까?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우습다고 느꼈어요. 어려우시면 제가 쉽게 해드리죠. 여기 펜 있으니까 이번에는 제 조건에 서명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기존 단계 2배면 우리도 적자를 면하고 여러분도 당장 솔탄을 확보하는 겁니다. 위인이죠. 박건태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제 쪽으로 뻗은 게 아니었어요. 무릎 위에 놓여있던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짤까? 이제 익숙해진 그 금소금이었죠. 가방 안에서 서류 한 장이 아니라 문서철이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청 붉은 관인이 찍힌 표지였는데 이번에는 표지 위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청색 직인이 나란히 찍혀 있었어요. 이중 관인 문서는 처음 봤습니다. 박건태가 문서철을 테이블 중앙으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이드를 향한 동작이었어요. 하지만 표지의 첫 줄이 제 시야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청왕 빌러카이 고출력 광선유 메이저, 모듈 국산화 양산 인증서, 눈이 표지에 박혔습니다. 국산화, 양산, 인증서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조합되는데 이 초가 걸렸어요. 자이드가 문서철을 펼쳤고 첫 페이지에 기술 사양서가 드러났습니다. 제조사란의 대한광통신 주식회사와 한화시스템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미국의 IPG 포토닉스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양산 개시 일자를 읽었습니다. 2025년 9월 6개월 전이었어요.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감각이 왔습니다. 6개월 전이라는 건 제가 이번 위기를 이용해 단가를 올리겠다고 계획하기도 전에 이미 한국이 미국 부품 없이 독자 규격으로 양산 라인을 돌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금수 조치를 걸기도 전에 끊어야 할 줄이 이미 끊겨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건 조작이야. 한국이 2년 만에 미국의 고출력 광학 기술을 국산화했다고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박건태가 처음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눈동자가 제 얼굴 위에 멈추었어요. 여전히 감정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연민도 경멸도 아닌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 같은 것이었어요. 인증서 3페이지에 국방과학연구소의 독립검증 시험 결과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출력 300kW, 연속조사 7초, 빈품질 계수 1점, 이 미국 IPG 모듈 대비동 등등 이상의 성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숫자르른 박건태의 목소리에는 자부심도 도발도 없었습니다. 일기예보를 일뜩 건조했어요. 그 건조함이 오히려 숫자의 무게를 배로 만들었습니다. 손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이었어요. 몽블랑 만연필이 테이블 모서리를 스치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금색 립이 대리석 위에서 맑은 소리를 냈어요. 줍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밖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자이드의 보좌관이 태블릿을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화면에 영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임스 디펜스 위클리의 긴급 속보였죠. 수석연구원 클로이 모건의 이름이 바이라인에 찍혀 있었어요. 기사 제목이 태블릿 상단에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오만한 제국의 몰락이라는 표현이 눈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 뒤에 로키드 마틴의 납기 갑질이라는 문구가 이어졌고 마지막에 K 방산 스탠더드 전면 교체라는 단어가 찍혀 있었습니다. 기사 본문을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목만으로 충분했어요. 플로이드 캐머런은 군사 전문 매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분석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기사 한 편을 내보내면 방산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일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한국방위사업청이 제시한 실전 데이터와 미국 방산업체의 부품 통제 시도를 같은 화면에 올려버린 것입니다. 두 자료를 나란히 놓는 순간 어떤 그림이 완성되는지는 굳이 30년 경력의 방산맨이 아니어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이르의 보좌관이 태블릿 화면 아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거기에는 실시간 주가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열리자마자 오스턴 디펜스 주가는 붉은 화살표를 따라 거의 추락하듯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개장 30분 만에 15% 폭락. 시가총액으로 바꾸면 수십조 원이 공기처럼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미국의 금수 조치 소식에 흔들리던 UAE 측 인사들의 눈빛이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강도윤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시장이 먼저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외교도 압박도 오래된 브랜드도 생각보다 빨리 힘을 잃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면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아무도 리모컨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예약된 화상 연결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짙은 감색 양복을 입고 안경을 고쳐 쓰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배경은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지하 지휘실 같았고 그의 왼쪽 어깨 뒤로는 대한민국 국방부 문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펼쳤고 마이크를 통해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름은 정세훈, 한국 국방부 법무관리관이었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강도윤보다도 더 건조했습니다. 온기가 전혀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본건 자동 발동 조항의 집행을 공식 통보합니다. 이어서 그는 특약 조항을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턴 디펜스의 고의적 귀책 사유로 72시간 내 납품 이행 거부가 확인되었으므로 기지급 선수금 10억 달러는 대한민국 국고로 즉시 귀속된다. 10억 달러. 한화로 1조 원을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미 선납금으로 받아둔 금액이 통째로 한국 국고로 넘어간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세훈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채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동시에 중동통합 방어망 우선 협상 자격은 본 시각부로 영구 박탈되며 대체 공급국과의 특례 계약 절차로 자동 전환됨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그가 안경 너머로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에반 디렉터님, 이제 와서 구형과 신형을 섞어 분할 납품하겠다는 해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귀사는 조건 없는 일괄 이행 규정에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무심하게 던진 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내 서명이, 내 만년필이, 내 오만이 모두 한 문장 안에서 증거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시야 구석 바닥에는 조금 전 떨어뜨린 검은 만년필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분명 내가 서명했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조건 없는 일괄 이행 조항에 내 이름을 직접 적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3번이나 미끄러진 끝에 본사 부사장 로런스 그레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렸습니다. 두 번째 신호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똑같은 기계음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같았습니다. 번호가 끊긴 것이었습니다. 본사 대표 번호로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더 이상 연결이 어렵다는 형식적인 안내뿐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속 정세훈도, 맞은편에 앉은 강도윤도, 자히르도 모두 말없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도윤의 얼굴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노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전투가 끝난 뒤 남은 폐허를 바라보는 사람의 고요함과 비슷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시각은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바닥에서 주운 만년필을 안주머니에 넣으려 했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2번이나 떨어뜨렸고 결국 재킷 바깥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밀어 넣었습니다. 30년 동안 나에게 서명의 상징이었던 물건이 그날 밤에는 값싼 볼펜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오스턴 디펜스 아부다비 지사로 향했습니다. 본사와 연결이 끊긴 이상 법무팀이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선수금 10억 달러 귀속이라는 말은 중동 사업부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먼저 들린 것은 군화 소리가 아니라 운동화가 바닥을 치는 거친 발소리였습니다. 누군가가 거의 전력 질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로비 모퉁이를 돌아 나타난 사람은 제이슨 밀러였습니다. 알다프라 기지 현장 정비 총괄, 사막에서 20년 동안 패트리엇 발사대를 손보던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작업조끼는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에 든 서류는 바람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디렉터님, 그는 내 앞에서 겨우 멈춰 섰지만 숨이 가빠 첫 문장조차 끊겨 나왔습니다. 방금 UAE 당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팀 전원 24시간 내 무조건 철수 명령입니다. 기지 출입 금지, 장비와 부품은 전부 현장에 두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기지 출입 금지, 그 네 글자가 귀를 지나 머리까지 도달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나는 바로 되물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우리는 40년 동안 그 기지에서 일했고 활주로 옆포대 상당수를 우리 손으로 세웠다고. 제이슨도 같은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헌병대가 숙소 앞에 와 있었고 짐을 싸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들고 온 퇴거 명령서를 거의 빼앗듯 받아 읽었습니다. UAE 국방부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글자가 한 번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본사는 응답하지 않았고 기지에서는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떠올린 유일한 선택은 직접 가서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 택시를 타고 아부다비 국방부 정문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출입증을 목에 건 채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40년 가까이 우리 직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게이트 앞 풍경은 달랐습니다. 무장 경비가 서 있었고 눈빛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대된 얼굴들이었습니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출입증을 높이 들어 보이며 이름과 직함을 말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를 당장 만나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비원 하나가 무정의로 짧게 보고했고 약 30초 뒤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왼손을 내밀었습니다. 출입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되물었습니다. 3년짜리 복수 출입증이고 유효기간도 남아있다고. 경비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귀하의 출입 자격은 금일부로 말소되었습니다. 출입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또다시 그 단어였습니다. 말소. 나는 차마 카드를 내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건네는 순간 중동에서의 30년이 끝난다는 뜻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경비원의 손을 뿌리치고 게이트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 한 걸음이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팔이 잡혔고 2명의 경비가 내 어깨를 눌렀습니다. 세 번째 경비가 목에 걸린 스트랩을 잡아당겼고 끊어지지 않자 네 번째가 허리춤에서 가위를 꺼냈습니다. 찰칵. 금속날이 출입증 윗부분을 잘라내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잘린 카드 조각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고 나는 그대로 게이트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재킷 어깨 솔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고 철문은 내 앞에서 닫혔습니다. 안쪽에는 국방부 건물에 불빛이 켜져 있었지만
나는 이미 그 빛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잘린 카드 조각을 주우려 몸을 숙였으나 경비원이 발끝으로 그것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30년의 출입 기록이 담긴 카드 조각은 게이트 안쪽 배수구 옆 사막 먼지와 함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으로 돌아왔을 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새벽은 늘 빠릅니다. 운전기사가 어디로 갈지 물었지만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제이슨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전과 달랐습니다. 공포와 분노를 지나 완전히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디렉터님, 지금 상황을 꼭 알아야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미군 수송기가 독점하던 일, 번 활주로에 방금 태극마크가 선명한 대형 수송기 6대가 편대로 내려왔습니다. 나는 택시 창밖을 보지도 못하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송기에서 뭐가 나오고 있지? 제이슨이 21번 삼킨 뒤 말했습니다. 천궁 발사대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8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송기 해치에서는 처음 보는 장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패트리엇보다 훨씬 작고 포신 대신 전면에 거대한 렌즈 모듈이 달려 있습니다. 한국 정비팀 조끼에 적힌 글씨를 방금 망원경으로 읽었습니다. 청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디렉터님, 이게 그 레이저 무기 맞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이 내밀었던 양산 인증서, 미국 부품 없이 완성한 국산 레이저 모듈, 6개월 전 양산 전환이라는 문장들이 그제야 머릿속에서 사실의 형태로 결합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생산됐고, 실제로 수송기에 실렸고, 실제로 이 사막까지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계속 보고했습니다. 한국 정비팀은 내리자마자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고. 40도가 넘는 폭염인데도 교대조차 없이 장비를 내리고 케이블을 연결하고 발사대와 지휘 차량을 세우고 있다고. 우리 팀이라면 최소 사흘은 걸릴 작업을 그들은 몇 시간 안에 끝낼 기세라고 했습니다. 나는 통화를 마친 뒤 택시 뒷좌석에 등을 묻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서가 아니라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이슨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비팀은 정확히 12시간 만에 천궁 8기와 청왕 4기를 하나의 통합 방공망으로 묶어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미국 링크 16에 매달린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독자 전술통신망으로 연결된 완전히 다른 방어막이 아부다비 상공을 덮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새벽 이란의 2차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페르시아만 건너편에서 드론 200대가 추가로 발진했다는 메시지가 제이슨에게서 날아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였다면 환호했을 소식이었습니다. 드론이 많아질수록 우리 미사일 판매는 늘어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나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하늘을 지키는 것은 패트리엇이 아니었습니다. 1시간쯤 뒤 제이슨이 짧은 영상 파일 하나를 보냈습니다. 기지 외곽에서 급히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은 흔들렸지만 하늘은 선명했습니다. 새벽빛이 번지는 사막 위로 검은 점들이 때를 지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200대였지만 체감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빛이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빛이 지나간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엇 요격처럼 굉음도 화염 기둥도 없었습니다. 대신 하늘을 향해 보이지 않는 칼날이 조용히 지나간 듯 드론들이 하나씩 날개를 잃고 떨어졌습니다. 폭발이 아니라 절단이었습니다. 레이저가 드론의 날개와 동체 접합부를 정밀하게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검은 잔해들이 사막 모래 위로 빛처럼 떨어졌습니다. 연기조차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너무도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영상 하단에는 제이슨이 짧게 남긴 메시지가 자막처럼 올라와 있었습니다. 디렉터님,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밀려났습니다. 그 영상을 본 뒤 나는 호텔 침대 가장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할 이유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제이슨의 마지막 문장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5시 20분 한 생각이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UAE는 끝났을지 모릅니다. 아부다비도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동 전체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사우디아라비아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 수입국. 그리고 오스턴 디펜스가 40년 동안 가장 공들여 관리해온 최대 고객. 사우디와의 계약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패트리엇 전면 업그레이드와 차세대 방공망 구축이 묶인 40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리야드에서 최종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 계약만 지키면 본사 이사회 최소한의 보고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UAE에서 무너진 것은 치명적이었지만 사우디 40조 원을 잡으면 아직 판을 다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끊겨버린 부사장 전화도, 주가 폭락도, 기지 퇴거도 그 계약 하나로 어느 정도 봉합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새벽 6시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전세기를 수배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리야드까지 비행시간은 2시간 남짓. 개인 법인 카드 한도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결제는 간신히 승인됐습니다. 찢어진 재킷 어깨선을 안쪽으로 접어넣고 넥타이를 다시 매고 바깥 주머니에 구겨 넣었던 만년필을 안주머니로 옮겼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사흘 동안 잠을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머리만큼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척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나는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우디 계약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잡는 것.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가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리야드에서도 이미 새로운 판이 조용히 깔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항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사우디 국방부 조달청으로 향했습니다. 아둘라 빈 칼리드 조달에게 미리 연락을 넣어둔 상태였어요. 아둘라는 사우디 왕실의 핵심 실세이자 방산 조달의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지난 15년간 제가 사우디에 납품한 모든 계약서에 압둘라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죠.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적도 20번은 넘었어요.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사업적 유대였지만이 업계에서 그 둘의 경계는 흐릿했습니다. 조달청 본관은 리야드 중심부의 하얀 대리석 건물이었어요. 로비에서 보좌관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청장 집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어요.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둘라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음성이었어요. 아랍어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노크 따위를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압둘라 청장이 집무실 중앙의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칸두라의 붉은 슈마그를 쓴 거구의 남자였어요. 책상 위에 놓인 대형 모니터가 제 시선을 먼저 잡았습니다. 화상회의 화면이 열려 있었어요. 모니터 속에 박건태가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 뒤로 보이는 아부다비 국방부 회의실의 콘크리트 벽 화면 좌측 하단에 대한민국 방해 사업 로고가 떠 있었어요. 박건태는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아둘라 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감각이었어요. 아둘라 청장,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제 목소리가 지무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압둘라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헌터 디렉터, 어서 오시게. 마침 잘 왔어. 아둘라의 영어는 옥스퍼드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실 자제들이 영국에서 유학하는 관행 때문이었죠. 의자를 권하지 않았어요. 저는 서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박건태의 화면 옆에 기술 도표가 펼쳐져 있었어요. 청운기와 청왕의 통합, 방공체계 도면이었습니다. 사우디 영토 위에 방어 범위가 표시된 지도까지 곁들여져 있었어요. 이미 구체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전세계를 타고 날아오는 2시간 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한국은 사우디와 접촉하고 있었던 겁니다. 청장님, 저는 PAC-3 전면 업그레이드 건으로 왔습니다. 40조 원 규모의 가계약이 최종 서명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40% 할인 조건을 본사에서 승인받아 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찰스와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할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없었어요. 하지만 일단 서명을 받아 놓으면 나중에 수습할 수 있다고 그 순간에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가방에서 제안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압둘라 청장이 제안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니터에 화상 화면을 닫고 천천히 의자를 돌려
저를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양손을 책상 위에 포겠습니다. 헌터 디렉터, 어젯밤 아부다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이미 모두 보고받았네. 그건 UAE와의 문제이고 사우디와의 계약은 별개입니다. 별개가 아니야. 아둘라의 목소리가 한 톤 내려갔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왕실 인사 특유의 어조였어요. 20년간 우리는 당신네 로키드 마틴의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어. 요격탄 한 발에 55억 원을 내면서도 불만 한마디 하지 않았지. 왜 그랬겠나? 동맹이니까. 미국이 우리 편이니까.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야. 아둘라가 책상 위에 제안서를 손가락으로 밀었습니다. 서류가 책상 가장자리를 지나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한 장 한 장 흩어지며 대리석 위에 널브러졌습니다. 그런데 동맹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들이 한 짓이 뭔가 값을 올려 불렀어. 구형 재고를 신형 가격에 떠넘기려 했어. 심지어 다른 나라의 무기가 우리 하늘을 지키는 걸 보고는 부품을 끊어서 그 무기마저 망가뜨리려 했지.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반박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동맹을 볼모로 잡는 무기상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를 선택했네. 한국은 부품이 끊길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서 핵심 모듈을 100% 국산화해 놓은 사람들이야. 위기에서 값을 올린 게 아니라 위기에서 기술을 증명한 사람들이지. 아둘라가 서랍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직인이 찍힌 문서였어요. 표지에 긴급 도입 예외 특례라는 아랍어와 영문이 변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로키드 마틴과 체결한 40조 원 규모의 가계약을 전면 파괴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법 제231조의 긴급 도입 예외 특례에 의거한 조치야 40조 원 그 숫자가 증발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서 힘이 빠져 방얼음 뒤로 밀렸어요. 압둘라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거구가 책상 너머 솟아올랐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우디 왕실로부터 최종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한국과의 독점 계약 체결과 동시에 주변 중동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K방산연합 공동구매 기금을 즉시 출범시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이 오만하게 걷어찬 그 빈자리를 이제는 사우디가 오일머니를 총동원해 먼저 차지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파이살 왕자의 목소리는 집무실 벽을 단단히 치고 돌아왔고 그 여운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책상 위 팩스기가 거칠게 종이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좀처럼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보좌관이 황급히 집어든 문서마다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국방부의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내용은 모두 같았습니다. K방산 체계 전면 전환 긴급 타전. 도미노가 쓰러지듯 중동 전체가 한꺼번에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의 떠밀리듯 집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냈지만 손가락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3번이나 잘못 누른 끝에 겨우 본사 부사장 데릭 할로웨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결번이 아니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데릭, 사우디가 40조 원 규모 계약을 깨버렸습니다. 중동 전체가 지금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사 차원에서 막아야 합니다. 워싱턴을 움직여야 합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남짓이었지만 그 시간은 이상할 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목소리는 내가 알던 데릭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의 느긋함도 은근한 자신감도 모두 사라진 채 얼음처럼 차가운 사무적 어조만 남아 있었습니다. 콜린, 이사회가 오늘 새벽 긴급 소집됐다.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 지금은 희생양이 필요한 상황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는 한 박자도 쉬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자네가 현장에서 과도한 실적 압박으로 동맹국을 협박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 방침을 벗어난 독단적 판단을 내렸다는 보고가 이사회에 올라갔다. 본사의 지시와 무관한 현장 책임자의 일탈로 정리됐어. 사표는 오늘 중으로 메일로 보내. 이후엔 법무팀이 연락할 거야. 나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아 거의 외치듯 되물었습니다. 당신 지시였지 않습니까? 단가 올리라고, 구형 재고, 밀어 넣으라고, 부품부터 끊으라고 전부 당신이 시켰잖아요.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데릭은 너무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시라는 건 문서로 남아있는 것만 지시야. 자네와 나 사이에 문서가 있었나? 없었지? 그럼 끝난 거야. 통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이 허공에 멈춘 채 한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얀 대리석 복도가 사방에서 나를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바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기술고문 에런 웨스트가 캐리어를 끌며 복도를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리야드까지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분노보다 오래전부터 결과를 알고 있었던 사람의 피로가 먼저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내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는 또렷하게 남겼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이미 미국산 핵심 부품이 끊기는 최악의 경우까지 계산해 둡니다. 그리고 그 경우를 대비한 100% 국산화 플랜 B 양산 라인까지 실제로 돌려놓는 나라라고요. 캐리어 바퀴가 대리석을 타고 멀어지는 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나는 복도 한가운데 그대로 서서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오전 8시 20분. 나는 리츠칼튼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가 아니라 벽 쪽이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나는 페르시아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가장 좋은 자리를 당연하다는 듯 차지하고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나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사람들 눈에 덜 띄는 구석으로 걸어왔습니다. 더 이상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화면에는 뉴욕 증시 차트가 붉은 선으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노스게이트 디펜스 주가는 사흘 연속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한국 실전 데이터와 미국의 부품 통제 시도가 함께 보도된 직후 15%가 빠졌고 사우디 계약 파기 소식이 전해진 밤 추가로 12%가 더 무너졌습니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증발한 셈이었습니다. 나는 그 빨간 절벽 같은 선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선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퇴직금이고 누군가의 스톡 옵션이고 누군가의 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선명하게 무너지는 것은 바로 내 30년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위에서 달그락거리는 진동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발신자는 본사 법무팀. 제목을 읽는 순간 송긋이 식었습니다. 위약금 연대 책임 통보 및 개인 자산 보전 조치 안내. 첫 줄부터 눈이 얼어붙었습니다. 선수금 10억 달러 귀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현장 책임자인 나 개인에게 연대 채무를 묻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리의 말대로였습니다. 문서에 남지 않은 모든 지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었고 존재하지 않는 지시 위에서 움직인 모든 행동은 오롯이 현장 디렉터의 독단적 일탈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커리어를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데 필요한 것은 결국 법무팀의 메일 한 통이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문단을 읽었습니다. 연대 책임에 따른 자산 보전 조치로 내 명의의 은퇴 계좌와 스톡옵션 행사 계좌, 개인 투자 계좌, 법인 카드가 전부 즉시 동결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통보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이미 집행은 끝난 뒤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일 먼저 법인 카드를 꺼내 뒤집어 봤습니다. 카드 표면에는 회사 로고가 은색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이 카드 한 장으로 세계를 날아다녔습니다. 두바이의 스위트룸, 런던의 비공개 디너, 도쿄의 프라이빗 라운지. 이 카드가 열어주지 못한 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잔액 조회 화면에는 숫자 대신 침묵만 떠 있었습니다. 개인 카드도 꺼내봤습니다. 같았습니다. 체크카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화면에는 같은 결론만 찍혔습니다. 0. 30년의 장호가 한순간에 연기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차트를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유리창 너머로 아부다비의 아침 햇살이 보였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페르시아만 수평선이 가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천궁이와 청왕의 복합 방공망, 불과 며칠 전 이란의 대규모 드론 파도를 쓸어버린 그 철벽이 지금 이 순간에도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상공을 조용히 덮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하늘을 보며 박건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줄곧 변하지 않던 그 무표정이 이제야 제대로 읽혔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경멸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승패를 다 끝내놓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지독할 만큼 조용한 여유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카드를 꺼내든, 어떤 압박을 쓰든, 어떤 라인을 움직이든 그 모든 것이 닿지 못하는 위치에 이미 답을 올려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범한 볼펜 한 자루와 기성복 정장, 결국 그것이 맞춤 정장과 만년필, 고급 시계, 워싱턴 인맥, 펜타곤 라인을 모두 이긴 셈이었습니다. 내가 비웃었던 종이 한 장이 결국 30년짜리 제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텔 지배인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금색 네임택을 단 중년 남성이 내 테이블 앞에 멈췄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헌터 고객님, 숙박비 관련해 확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묵고 있던 로열 스위트룸은 하룻밤 숙박비만 800만 원이 넘는 반기였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이미 지났고 결제가 되지 않아 확인하러 왔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카드가 일시 정지된 것뿐이라고, 본사와 연결되면 곧 해결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은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배인은 잠시 미소를 거두었다가 다시 형식적인 표정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호텔 규정상 담보를 요청드려야 합니다. 담보. 그 단어가 귓속에서 낮고 길게 울렸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이런 호텔에서 담보를 요구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가장 좋은 룸에 머물렀고 언제나 라운지 안쪽으로 안내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라운지 한복판에서 담보를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붙들듯 법인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지배인은 카드를 가지고 물러났고 2분 뒤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서는 예의 바른 미소조차 사라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제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카드도 내밀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체크카드까지 꺼냈지만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지배인은 카드 3장을 내 앞에 가지런히 내려놓고 한 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담보 가능한 물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안팀을 호출해야 합니다. 보안팀. 사흘 전 같은 라운지에서 박건태의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며 날뛰던 내가 이제는 보안팀에 끌려나갈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시선이 한꺼번에 느껴졌습니다. 아랍 사업가들, 유럽 관광객들, 은발의 미국인이 카드 결제를 3번이나 거절당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타인의 무표정한 눈들. 그때 왼쪽 손목의 무게가 갑자기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파텍 필립 시계였습니다. 2024년 제네바 한정판. 시가 1억 원을 훌쩍 넘는 모델이었고 내 커리어가 가장 정점에 올랐다고 믿던 시절 스스로에게 준 보상이었습니다. 사우디 대형 계약을 따낸 그해 밤 제네바 부티크에서 직접 골랐고 케이스 뒷면에는 내 이니셜시 H가 각인돼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시계를 찰 때마다 스스로를 확인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무엇을 이뤘는지를 말입니다. 그 시계의 무게는 곧 내 존재의 무게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버클을 풀었습니다.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수치심이었습니다. 시계를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금속과 대리석이 맞부딪히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내게는 그 작은 소리가 30년의 종지부처럼 들렸습니다. 이걸로 숙박비를 정산해 주십시오. 지배인은 시계를 집어들고 앞뒤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케이스를 확인하고 다이얼을 보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그의 손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계가 있던 왼쪽 손목에는 하얀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피부가 그제야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체크아웃 절차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 돌려받은 것은 여행 가방도 서류 가방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 든 물건들을 굳이 다시 챙기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한 카드 영수증과 가치 없어진 계약서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런트가 내민 것은 싸구려 비닐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여권, 휴대전화, 거절당한 카드 3장. 그것이 30년의 마지막 잔해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사막의 열기가 정면으로 밀려왔습니다. 3월인데도 아부다비의 오전 공기는 이미 35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찢어진 재킷 어깨 솔기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본능처럼 뒤를 돌아봤습니다. 리츠칼튼의 유리 정문 너머 로비 천장의 샹들리에가 아직도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 안에서 나는 왕이었습니다. 중동의 하늘을 사고 파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의 국기를 등에 업고 세계 질서를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한국의 서류 한 장과 원칙, 그리고 끝까지 준비해둔 실전 능력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은 오만한 장사꾼에 불과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만 계산했고 동맹을 거래처로만 받고 종이 쪼가리라고 비웃던 문서 앞에서 스스로 무덤을 판 늙은 사기꾼이 바로 나였습니다. 시계가 사라진 왼쪽 손목이 유난히 허전했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표라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비닐봉투를 쥔 채 천천히 사막의 도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멈춰 설 수도 없었습니다. 등 뒤로는 리츠칼튼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머리 위로는 대한민국이 지키는 하늘이 말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하늘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